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사스쿨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3강은요 반민특위와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권력욕 때문에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던 국회 산하의 반민족 특별 처벌위원회 그런 뜻입니다. 반민특위는. 그래서 이승만의 권력욕 때문에 친일 청산이 실패했고 그 반민특위가 이승만의 권력욕 때문에 해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반민특위를 주도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 몰이를 당해가지고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이 빨갱이 몰이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합니다. 제가 13강은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할 텐데 이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세력인가 국가 해체 세력인가 제가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민특위 그죠? 이거는 친일파를 때려잡는다. 그런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 산하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게 친일파만 잡겠다라는 게 아니고 세트로 주장을 1년간 하는데 그 세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두 번째가 친일파를 잡자. 친일 부역자들을 색출하자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거를 이제 막으려는 등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세력을 과연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세력으로 봐야 될까? 국가 해체 세력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런 것 쪽으로 살펴보고 친일파 논쟁을 살펴볼 텐데 이북 지역 그러니까 김일성이 주도한 이 북한 정권 수립은 아주 순혈의 친일파가 없는 깨끗한 건국이고 남한은 이 친일파 세력을 처단하지 못한 채로 더럽게 출발했다라는 등식으로 우리나라 현대사 학자들은 역사를 서술하는데 이게 왜 잘못된 서술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분 유명한 분이죠. 네, 이분이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친일파 청산을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잡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이승만이 빨갱이 몰이해서 잡았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몇 명 처단했냐? 만 명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동하죠, 그죠? 나름 성대모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마치 친일파 청산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죄도 없는 사람들을 빨갱이 몰이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역사를 진실로 이제 살펴보면은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속이 됐던 것이고 그 결과로서 그 주축 세력이 빠졌기 때문에 반민특위가 자동적으로 힘이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간 일어났었던 중요한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요. 근데 건국이 되고 1950년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2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냥 이제 태평성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엎치락뒤치락 전투가 일어나는데 대한민국 건국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 법안이 얼마나 급진적이냐면은 거의 하나의 법을 만들 때 실정법이라고 하죠. 그죠? 실정법을 만들 때 심사숙고가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단 사흘 만에 만들어진 졸속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친일파냐 아니냐를 검증할 때 1심, 2심, 3심을 만들어서 그나마 억울한 사람을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안이 얼마나 급진적이냐면 단 1심으로 친일파를 규정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 법안이 대한민국 건국된 지 한 달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9월부터 나가기 시작해요. 그죠? 주한미군은 왜 나가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은 일본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가더 장군이 거의 이제 통치를 했던 그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방패막이로 쓰자 그런 전략 때문에 경제도 살려주고 다 살려줬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가치가 일본한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건국했지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장파라고 하는 것은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의 주역들인데 왜 소장파라 하냐면은
이 국회의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만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비교적 젊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소장파입니다. 주한미군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나가고 있는데 10월 달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가고 있는데 더 빨리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과연 이런 사람들을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뒤에 보란 듯이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국가에 대한 반란 사건입니다. 그죠? 치안과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나가고 있고 여기다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불안한 대한민국 정부한테 미국이 경제 원조를 얘기합니다. 경제를 도와줄게. 근데 이 소장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국회 프락치 나중에 이제 남로당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경제 원조도 싫다. 그 논리가 뭐냐? 경제적으로 예속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국가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돈도 싫다. 안보도 싫다. 그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식 국회의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장파라고 불리지만 이 사람들이 남북 평화 통일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싸우지 않고 소련도 나가고 미국이 나간 상태에서 손잡고 쎄쎄쎄 뭐 국가보안법도 싫어요. 그리고 우리 전부 다 평화로 하나 됩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급진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국회에다가 결의안을 제출하고 했는데 당시 한국 보수 세력과 이승만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경고를 합니다. 반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접어요. 첫 번째 결의안 제출 안 하겠다. 근데 여기서 그 의지를 꺾지 않고 3월 달이 되면은 당시 한국에 유엔 한국위원단이 이제 있었죠. 선거를 할 때 유엔 한국위원단이 들어왔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이름을 바꿔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엔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대사격으로 나와 있었던 유엔 신한국위원단이 있었는데 거기다가도 또 3월 달에 또 이 소장파 위원들이 쭈루루 가가지고 미국 나가라. 우리 평화 통일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주장의 반복입니다. 6월 달에도 주장하고.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6월 30일에 다 나갑니다. 6월 30일에 다 나가는데 이때 이 바로 직전에 이 소장파라고 불렸던 국회에 아주 소수 퍼센테이지로 있었던 근데 아주 또 소수는 아니죠. 막 40명, 50명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일파 청산을 또한 주장을 했고 또 국보법도 굉장히 국가보안법도 이제 비판을 하는. 근데 이 일대기를 제가 왜 이렇게 쭉 나란히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미군이 필요할 때 미군이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 치안이 필요할 때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친일파 몰이하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역사적 기록은 그렇지 않고 북한과 함께 움직여서 그 일을 벌였다라는 게 역사적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명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처음에 건국될 때 총선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당이 있었죠. 이거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정당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희 남로당과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지. 그런 이제 목적하에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한 거지. 그런 목적하에 친일파 청산도 주장한 거지. 그래서 기소가 되어서 다 구속된 다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북한으로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대 총선에 다 뽑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령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소장파로 불린다. 뭐 성인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인데 오늘 그냥 소장파로 하겠습니다. 또는 국회 프락치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족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동시에 민족 통일을 무혈로서 완성시키며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다. 민족 사회주의 노선은 뭐냐면은 양키 고홈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무혈로서 완성시켜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다는 이 일제에 부역했다는 명목으로 친일파 정산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떠한 의도와 의지를 가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결과론적으로는 북한만 좋게 만드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당에서 다 소속이 돼 있어요. 하나의 정당에만 포함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뭐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이런 국회 프락치들이. 그래서 그 뭐 정치적인 배경을 설명하면 굉장히 긴데 막 쉽게 말해서 당시에 보수 세력으로 분류됐었던 신익희 국회의장이라든가 뭐 지청천 장군이라든가 한민당의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범보수 정당을 만들려고 움직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정당에서 다 소외당하니까 우리 삐졌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럴 바에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와 기타 등등 급진적인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결성이 하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는 결성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남로당이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여순 사건 이후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고 제가 여순 반란 사건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도 이런 분기마다 국가안보가 위험할 때마다 그런 걸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도 국가보안법 얘기가 나올 때도 현역 국회의원들이니까 국법법 제정 저지를 시도하는 등 첫 번째. 그 뒤에 이 국회 내에서 계속해서 이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을 우리가 다 같이 해가지고 막 발표하자 이러니까 그나마 보수 세력이었던 국회의장인 신익희 의장이 계속 이걸 억누르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런 의원들의 발언을 억누르고, 근데 이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약수라는 사람이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의 거두입니다. 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한낱 쫄병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국회 부의장입니다. 국회 부의장. 이 사람이 국회 프락치 사건의 이제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니까 이 사람이 사회를 볼 때는 여기 이제 이 좌경화된 사람들의 발언을 이제 주도적으로 듣는다라든가 어떤 이런 이제 혼란이 국회 안에서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좌경화된 사람을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시 조선일보 사설 일면인데 평화적 통일의 길로 이러면서 이 한민당을 비롯한 이런 김성수 이런 사람들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랬냐? 순전히 다 정치적인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래도 민간인 피해가 나오고 어쨌든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벌어졌으면 국가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면은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가 나아가야 될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아쉽게도 한민당의 김성수는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데다 돈 쓰는 거 아니야. 주한미군 나가라. 좌익들만 판을 치는 게 아니고 이 한민당도 49년 초반에는 이렇게 평화적 통일의 길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당시에 이 한민당이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 여기서 이제 남로당 지령이 등장합니다. 남로당 프락치가 남로당 간첩이죠. 그러니까 남파 간첩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 몇 명을 딱 핵심 세력을 설득을 해요. 야, 이런 지령을 내가 내릴 테니까 첫 번째로 너희가 이거를 갖고 국회에다가 결의안으로 채택하자고 해라.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해가지고 국회의 다수가 이제 이 채택을 하면은 이게 국회의 또는 나라의 공식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공식 입장 안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기타 등등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국회를 장악하는 거를 실패하면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에 파견돼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입장을 대변한다 볼 수 있는 유엔에 또한 유엔 산하의 신한국위원단에다가 우리 남북은 평화 통일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제출해라. 그게 다 남로당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온 거예요. 루트를 따지면은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노일환, 이문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 다 이제 간첩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또 검사 맞고 그런 일까지 있어요. 남로당 이제 브락치한테, 남로당 간첩한테 그런 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 의장이 SOS를 친 거죠. 국회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승만 각하 대통령께서 내려와서 한번 연설을 해주셔야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남한의 미군을 다 내보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국회 와서 연설하는 거예요. 다만 얼마라도 미군이 있어야 소련 군사가 내려올 수 없다. 여기 있는 공산당은 우리가 다 조처할 수 있다 하지만 소련은 여기에 내려오면 절대로 안 된다. 미군이 있어야 소련이 넘을 수 없을 만한 것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영향력과 이 카리스마가 엄청나니까 원래 이게 결의안으로 채택이 될 뻔했어요. 국회 공식 입장으로. 근데 이제 원래 이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 연설을 듣고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게 또 가까스로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를 하냐? 포기 안 합니다. 계속해서 그 뒤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의 주도자들은 계속 이런 시도를 해요. 그 와중에 48년에서 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투쟁하고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반대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국 한 달 뒤에 7만 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감축이 점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두 달 만에 다 나간 거예요. 6만 몇 명이. 그죠? 근데 이 와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가? 그럼 더 빨리 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되면은 이 존 무초, 당시 이제 그 대사로 나와 있던 사람이죠. 미국 그 주한 미 대사.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6월 30일까지 철군 완료하겠다.
그리고 5월 17일에 마지막으로 딱 방점을 찍는 거죠. 통보. 다 나간다. 통보. 조율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통보. 우리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트루먼과 존 무처를 공식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해요. 이 판국에 나가는 게 말이 되냐. 그 논리는 중국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한국만 알면 안 돼. 중국은 당시에 이 전세가 원래는 중국 국민당이 400만 명이 넘는 군인으로 중국 공산당은 1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병력을. 원래는 압도하고 있었는데 48년쯤 되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화 대륙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군이 한국에서 나간다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 입장에서 지쳤어요. 중국도 도와줘봤고 한국도 도와줬는데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일본에다가 올인한다. 미국 사람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2월 달에 이런 연설이 있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근데 바로 다음 달에 또 시도합니다. 미군을 말하네. 미군 나가라.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는 나가라 이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왜냐면은 48년 말쯤에는 소련군이 북한에서 실제로 많이 나가요. 근데 소련군이 이북 지역에서 나가는 거랑 미군이 남한에서 나가는 거는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왜? 러시아는 붙어 있잖아요, 땅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다 내려옵니다. 근데 미군은 나가면은 태평양을 끼고 다시 와야 되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군사를 불균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북한의 군사화는 다 완료시켜 놨습니다. 근데 미군은 거의 쓰다 남은 그런 그런 이제 이 무기 같은 것만 주고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런 불균형 속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가 아니고 의도적이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게끔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평화 이런 얘기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엄청 비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3년 동안 공산당과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공산화가 된 거다. 굉장히 강한 비판이죠. 그죠? 3년 동안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대화하니 뭐 하다가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다 받아나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적화가 된 거 아니냐.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해결해라. 그래서 결론은 주한미군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그 줄다리기를 군 통수권자가 미국과 상대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국회 안에서 뿌락치 그룹이 생겼고 남노당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뭐 영문 번역을 만들어서 허락받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그죠? 그러면서 지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뭘 주장하냐면은 미군 다 나갔어요. 미군 거의 다 나간 상태입니다. 이때 6월 17일이면은 6월 30일에 한 명도 빠져서 다 나갔고. 근데 그러면은 나갔어. 그러면 이제 그만 이러면 될 건데 미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려고 군사 고문단 500명을 남기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군 한국 사람들을 잘 싸우게끔 도와주는 그런 이제 도우미들을 붙여주고 갈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500명. 근데 그마저도 싫다. 500명 군사 고문단도 다 나가라.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유엔에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이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주한미군 나가라 이런 주장할 때는 그래 뭐 대한민국에도 뭐 좌익들이 있으니까 그냥 뭐 일부의 주장이겠지. 일반 국민들이 처음에는 별로 동요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계속 찾아가가지고 미국한테 찾아가고 유엔한테 찾아가가지고 안 그래도 나가고 있는데 더 빨리 나가라 이러고 군사 고문단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한국 보수 세력과 국민들도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론이 확 등돌린 거예요. 저 사람들 약간 간첩인 것 같다. 뭐든지 다 과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검찰이 전우겸이라는 사람이 남로당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수를 해가지고 너 누구누구랑 이제 접촉을 했어. 이 사람이야. 이문원, 이구수, 최태우.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들로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구속됐는데 또 막 이 사람들 풀어달라. 지금도 막 그 이석기 석방해달라. 그런 사람들 있듯이 이때로 똑같이 있었어요. 풀어달라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 절대 풀지 마라 해가지고 6.3 반공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 사진은 관련이 없고요. 이제 비슷한 반공대회라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간첩 같은 사람들이니까 풀어주지 말라면서 전국이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빨갱이다, 아니다, 친일파다, 아니다, 간첩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김약수라는 사람이 오늘 약수란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참 그죠? 많이 나오죠, 그죠?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 있어 4대 사상을 지향하며 남북을 막론하고 왜군, 미군을 말한 거죠. 완전 철퇴시키고 38선의 국제성을 제거하여 통일국가로 수립하자. 그러니까 동료들이 깜빵에 이제 그 구속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급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대한민국 경찰이 당시 서울에 있었던 그 장충동으로 기억하는데 남로당 사무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비밀 게시 같이 해놓은 거. 거기 경찰이 습격을 딱 한 거예요. 습격을 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건을 뒤져보니까 여기 앞서 5월 달에 체포된 이 세 사람 외에도 너무 많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역으로 가담돼 있다. 이 사건에. 플러스 정재한 씨라고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북한이 보낸 거의 난파 간첩이라 보시면 돼요. 여성, 중년의 여성인데 이 사람을 잡게 됐어요. 이 사람을 잡아서 비밀 문서를 경찰이 발견하게 됐는데 그거를 해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딸려 나왔다. 그래서 국회 부의장인 김약수를 비롯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6월 달에 다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1월 달에 첫 공판이 열리고 3개월간 심리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3년에서 10년 정도 다 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제 체포가 된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만 빼고 모조리 다 월북을 해버렸어요. 근데 한국 전쟁 끝나고 전부 다 거의 다 총살당해 다 죽었습니다. 이게 그냥 사조직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대학 동아리 그런 게 아닙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 한국전쟁 이전에도 치열한 전쟁 중이었다. 여기서 역사적인 논쟁을 좀 소개하고 제 나름의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게 왜 이 사건이 어렵냐면은 공식 판결문이 당시에 이 판결문이 원본이 다 망실됐어요. 한국전쟁 때문에. 그러다가 그나마 이 그 뭐랄까요. 이 당시의 판결문을 원본에 가까운 어떤 사본을 어떤 이제 법무사가 갖고 있었는데 아주 노령에 그게 90몇 년도에 첫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90년대에 첫 발견됐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오랫동안 미궁이었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그 공간에서 이 박원순과 역사문제연구소, 박원순 전 시장과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이제 역사가 서중석 씨,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게 다 날조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현혹을 했어요. 그 문건도 없고 정재한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 그 난파 간첩도 가공 인물이고 다 가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고 그랬는데 속속들이 문건이 발견돼가지고 지금은 명확히 그림이 그려졌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 문건 없고 첫 번째 그리고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다 가짜로 집어넣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정재한도 없다고 했는데 정재한 씨는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이게 공식 기록이 이제 중앙고등군법회의 자료를 보면은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고 1949년에 사형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모르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죠? 모르고 그랬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가담했었던 주요 인물 중에 이문환, 노일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문환, 노일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1년 가까이 누구지도 모르고 지령을 받았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왜? 지령을 받으면서 동시에 계속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명령을 따릅니까? 국회의원들이. 그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영어 번역본을 만들어서 보여줍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그 이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적인 문건들이 계속 나오죠. 스티코프라고 하는 북한의 공산화를 거의 만든 이 스티코프 중장의 일기를 보면은 정확히 나옵니다. 당시에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서 이들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남조선에서 시행되는 미국 정책 및 남조선 정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음. 국회 불합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조선에서의 미군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62명의 국회의원들이 작성한 청원서, 정부 불신임 결의제의, 모든 장관들의 사임 요구 등이 실행되었음. 이거는 실제 사건과 대조해 보면 다 일치하는 사건들입니다. 그죠? 없었던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증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시백이라는 간첩을 통해 가지고 다 포섭했다. 48년 국회 공작에 힘을 넣었다.
당시에 각양각색의 분파가 있었는데 반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했다.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 반결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공작을 대담하게 벌여나갔다. 국회 부의장과 김약수를 말하는 겁니다.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정치 포섭하는데 성공한 성시백 동지는 뭐라 돼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은 이승만 대통령 또는 정부가 만들어냈다고 하기에는 소련과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소련과 북한이 인정한 사실, 그것은 곧 제일 정점에는 소련이 있고 그 밑에는 북한이 있고 그 밑에는 남로당이 있고 그 밑에는 성시백이 있고 그 밑에는 여러 어떤 간첩들이 있고 그 밑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놀아나서 반대한민국 반역적 행위를 했다라는 게 역사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라는 주장, 그 판결문과 당시에 이런 것들을 좀 구해가지고 읽어보면은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주기적으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자백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뀝니다. 처음에는 알았다 이런 얘기하다 나중에 뭐 몰랐다 계속 입장이 바뀌어요. 근데 몰랐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왜? 돈이 계속 오가고 지령이 오갔고 지령 그대로 실행을 했고, 그죠? 영문 번역법까지 만들어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국보법 제정을 제지를 할 정도로 앞장설 정도로 국보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누군지도 모르고 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두 번째, 경찰과 검찰의 증거 조작 및 날조라고 하기에는 스티코프 일기, 북한 노동신문,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 중에 한 명인 최태규 당시 의원, 나중에는 월북에서 도망갑니다만 이 사람이 나중에 훗날 남긴 증언에 따르면 이게 다 퍼즐이 맞아요. 당시에 남로당 국회 프락치의 연결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남로당의 지령 내용과 실청 내용 시기를 보면 개연성이 매우 높다. 몇 년도 몇 월 달에 이런 지령이 내려왔고 바로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실행하고 이게 3회 4회 1년 안에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 망실되어서 여지로 둘 부분은 여전히 역사라는 공간에서 있다. 그건 맞다. 하지만 이들이 대한민국 파괴에 앞장선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 행동이 대한민국 파괴에 앞장섰다는 것은 명백한 100% 사실이고 이들이 남로당의 지령에 따랐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친일파 논쟁입니다. 이게 당시에 친일파라고 몰린 사람들이 재판받던 화면이에요. 너 친일파지. 그럼 일단 끌려갑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제가 간추린 건데 너무 많습니다. 그냥 길 지나가다가 자빠지면 친일파라고 분류될 정도예요. 거의. 일본국 여기 뭐 협력했던 사람 이런 건 다 악랄하죠. 그죠? 일제를 찬양하거나 뭐 예술 행위를 하거나 막 뭐 많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친일파를 이제 이 사람 친일파인 것 같아요. 김성원 89년생 7월 17일 친일파임 써가지고 투서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관련할 겁니까 도대체 친일파를. 이 법안이 왜 위험하냐면은 나흘 만에 만들어 제가 사흘이라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4일 만에 만들어진 졸속 법안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는 산심이 아니라 단심으로 이 사람을 친일파냐 아니냐로 그건 가를 수 있는. 그럼 누가 도대체 자유로울까요? 친일파 논쟁에서, 친일파 낙인에서. 그리고 이런 어떤 친일파를 이렇게 모는 이런 반민특위의 문제점은 당시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맨날 강조하는 치안과 왜 연결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일제시대 때 이 치안 또는 이 만주 일대에서 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지역 치안 자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조선인들끼리 싸우면 싸우지 말라고 말린다라든가 도둑이 나타나면 조선인을 지켜준다라든가 조선인을 위한 치안과 국방 담당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경찰과 군을 했다고 다 나쁜 놈이 아니는 거예요. 근데 경찰과 군을 했다고 해서 모조리 다 집어넣으면은 그때 당시에 경찰 경험과 행정 경험과 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해방 이후에 다 지금 한 자리씩 하고 각 지역의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그럼 치안과 안보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이때는 왜 위험하냐?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얼마나 이 군이 아직은 이 형성 단계라서 감안해야 되지만은 적화가 돼 있었냐면은 다 뭐 월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계 지역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사람들이 다 월북을 하고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은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 속에서 더 큰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를 주장하기 전에
옳은 거는 좋다 이거야. 그건 알겠는데 당시의 현실을 먼저 좀 직시하자. 그리고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것은 북한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입장은 이겁니다. 반민특위 같은 거를 뭐 당연히 북한도 꾸렸죠, 그죠? 민족의 정기를 위해서 일제 부역한 자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오케이 인정한다. 아주 악질의 그런 친일파들 청산하는 거 맞고 처벌하는 거 맞다. 하지만 이 범위가 너무 넓어졌을 때 지금 나라 만들기 상황 속에서 치안과 안보가 무너진다. 이승만의 논리는 이겁니다. 외적에게 아부하여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감행한 자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죄를 벌하면 범죄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를 선도하여 개가천선의 기회를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의 목적은 한 사람을 개가천선하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좀 먼저 나라를 조금 만들고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내외 정세를 참고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동유럽 사태와 이제 중국의 공산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의외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북한의 이 조선 전사를 보면요, 김일성의 명언이 나옵니다. 무슨 명언? 친일파고 뭐건 간에 그 기술적인 인재가 있으면 다 끌어와라 이런 말이에요. 왜? 북한에는 일제가 남기고 하는 공업단지가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이거를 굴리려면 기술자가 필요해요. 친일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등용해라. 남한에서건 저기 뭐 흩어져 있는 사람이고 다 하다 데려와라. 그리고 당시에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친일파 정도가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을 했던 정도가 아니고 조선인이 아니고 아예 일본인 기술자들이 머물면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코칭을 해줬습니다. 이런 나라가 친일적인 나라 아닌가요? 일본의 공업단지와 일본의 시설을 갖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친일적인 나라가 아닌가요? 나라 헌법도 못 만들어가지고 스탈린이 헌법을 직접 만들어준 나라가 외세 의존적인 나라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내각 구성을 할 때 또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피선거권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당선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독립투사 중심으로 꾸려질 것을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그죠? 이런 장관들은 전부 다 광복군 출신이거나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랭킹 넘버 1부터 한 20위까지 다 일제에서 경찰했던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엘리트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민족적으로 정기가 있고 깨끗하고 남한은 더러운 나라다. 이거는 그냥 역사적 오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네, 13강 여기까지 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반민족 처벌 특별법이 통과되고 반민특위라는 게 국회 산하에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꾸려가는 핵심 세력이 동시에 주장하는 거는 친일파 청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국보법도 이제 막으려든가 이런 어떤 반국가적인 행위들을 해온 집단이라는 거고, 그 배후에는 남로당이 있고, 그게 80년대 90년대 공식 소련 문건과 북한 문건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거는 뭐 없던 일이다, 이승만 정부가 꾸며낸 일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었지만은 냉전이 끝나고 또 북한과 소련의 공식 문건이 나왔을 때는 공식적으로 남로당이 개입을 한 것이고 소련이 뒤에서 사조를 한 것이고, 거기에 이 국회 프락치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개입이 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은 직접 포섭된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그냥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지만은 그래도 치안과 안보 그리고 주한미군 존재가 왜 중요한지는 한국전쟁 때 바로 드러나죠. 그죠? 이런 어떤 반국가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전국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수감돼 있다가 한국전쟁 발발 후에 전부 다 모조리 월북을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13강 정리를 하고 14강에서는 또 다른 싸움, 이 토지개혁을 둘러싼 싸움을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